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와 경북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 영하 7도, 서울 영하 4도 등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로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까지 파리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던 자녀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학부모가 감독관의 근무지를 알아내고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측은 당시 CCTV와 녹취록을 교육청에 제출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관련 피해자가 황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양측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면서 배질 조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공공기관 앱이나 카카오톡 계정을 사칭한 신종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칭 앱과 계정이 정교하게 만들어져 20, 30대 젊은 층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일시 휴전이 오늘 오전 7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인질 13명이 1차로 풀려날 예정인데 인계는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쯤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스모그와 황사로 수도권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미세먼지는 모두 사라지겠지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다시 영하권의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도심이 마치 누런 장막에 갇힌 듯합니다. 짙은 먼지에 남산타워도, 광화문 광장도 흐리게 보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에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44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서울도 122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4배에서 5배가량 높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수도권과 전북, 충남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는 밤사이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해소되겠지만 곧바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옵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10에서 15도가량 뚝 떨어질 걸로 보이는 수도권과 강원, 경북 일부에는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밤부터 북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24일 아침 기온은 전일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면서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위와 함께 밤사이 전국적으로 강풍을 동반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내린 비나 눈이 얼어 출근길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에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절정에 달하겠고 휴일 낮부터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한파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에 5mm 이하의 비가 내리고 충청 전라권에 눈이 내릴 걸로 예측되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동파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온 작업과 비닐하우스, 양식장, 축사 등에 방풍 및 보온시설을 설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등 3박 4일간의 촘촘한 일정을 마치고 프랑스 파리로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까지 파리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런던 마지막 일정은 초청해준 찰스 3세 국왕과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왕실 전용 차량인 벤틀리 리무진을 타고 버킹엄 궁에 도착해 부부 동반으로 사흘 연속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과 새 협력의 장을 열게 돼 기쁘다, 양국 국민이 큰 도움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출국장에 왕실 관리실장이 배웅을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기간 경호해준 경찰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날아 프랑스 파리,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전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세계 박람회 기구 BIE 총회에서 영어 연설로 정상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약속한 데 이어 5달 만에 결전지를 또 찾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 부산의 운명을 좌우할 최종 투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 표를 호소할 각국 대표들을 파리에서 만나 마지막까지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막강한 오일머니의 사우디 리야드가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 속에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 코리아 원팀이 부산의 대역전 드라마를 이끌 수 있을지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장애가 발생해 입찰이 대거 미뤄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조달청은 어제 오전 9시 19분부터 10시 21분까지 1시간 정도 나라장터에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속 지연은 해외에서 집중 접속에 따른 과부하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습니다. 조달청은 현재는 전산망이 정상화됐다며 장애 시간 동안 제출 마감 일시가 도래한 1,600여 건의 입찰 공고를 연기해 입찰 참여 기업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일이 잇따르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체면을 구겼다고 했고 야당은 카카오 때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주민센터 서류 발급 업무 등은 큰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시민 불안은 여전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업무 진행에 큰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나온 행안부 차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편을 겪으신 많은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야는 일제히 정부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일로 디지털 정부 체면을 구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최고 역량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정부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지금도 가지고 있죠. 사실 이번에 조금 손상이 된 건 사실이죠. 체면을 많이 구긴 것은 맞습니다. 야당은 카카오톡 불통 사태 때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따졌습니다. 카카오 대표 당시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했었어요. 대통령께서 카카오 문책할 때만큼의 그 불호령과 문책을 최소한 정부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주민등록 시스템이 20분 동안 마비된 데다 회의 중 조달청 나라장터도 작동을 멈춘 사실이 전해지자 비판 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지금 조달청이에요. 전산망이 또 1시간 동안 마비됐어요. 금방 복구됐지만 이거는 단순히 넘길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는 시간에 이 조달청에서 나라장터가 1시간 동안 또 장애가 발생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질책을 면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최근 분양가가 오르면서 청년층의 생애 첫 주택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오늘 국회에 모여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선 청년층을 위한 2%대 저리 대출을 신설하고 현재 최대 4.3%인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금리를 최대 4.5%까지 올리는 방안 등이 검토될 걸로 보입니다. 한 해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 저소득층이 65만 명에 달합니다. 전기나 가스, 수도요금도 벅찬 상황에서 건보료를 내기가 쉽지 않은 건데 연체가 되면 보험 혜택이 끊겨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등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지하 월세방에서 살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집세와 공과금으로 전 재산 70만 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질병을 앓고 딱히 수입도 없었지만 매달 4만 7천 원씩 건강보험료 독촉까지 받았습니다. 평소에 공과금은 잘 내셨었죠? 아유, 전부 다 한 번도 시간 하나 안 했는데. 지난해 수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두 딸이었습니다.
지병과 비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16개월이나 밀려 있었습니다. 이 복지 정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주거지를 이렇게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1년 벌이가 100만 원이 안 돼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64만 8천 세대가 넘습니다. 권익위가 최근 5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11만 건의 민원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이 소득 없이 홀로 힘들게 살아도 따로 사는 자녀가 돈을 벌고 있으면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6번 안 내면 의료보험 지원이 바로 끊기는 규정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당장 연체금을 깎아주진 않더라도 병원 진료는 꾸준히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쪼개서 내는 횟수도 24번에서 48번으로 확대하고 체납에 따른 압류 통보는 기존 일반 우편 대신 전화나 문자로 안내하게 해 연락을 못 받아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인 이들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 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 압류 등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관련법과 규칙, 내규 등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적용 목표는 내년 11월. 하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는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측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일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보도에 김다현 기자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서울고등법원을 찾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우리 법원의 항소심 선고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론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1심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 국민에게 명백한 불법 행위로 피해를 줬다며 일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임신과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 16명에게 각각 2억 원씩 배상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 손해금 일부를 제외한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건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위자료는 2억 원을 넘는 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등도 재판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일본 측 항변이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직금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송을 이끌어온 법률 대리인단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비로소 온전한 시민권자로 확인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이상 법에 밖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는 온전한 시민권자이다라는 그런 확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에도 실제 일본에서 피해자들이 위자료를 받긴 쉽지 않습니다. 일본이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시도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재작년 1월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일본이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일본 정부의 자발적 사과를 촉구하는 데 활용할 거라며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일본 정부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어제 소송 판결이 나온 뒤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지난 2021년 1월 8일 판결과 마찬가지로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확히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던 자녀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학부모가 감독관의 근무지를 알아내고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측은 당시 CCTV와 녹취록을 교육청에 제출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신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서울의 한 수능 시험장에서 수험생 한 명이 부정행위로 처리됐습니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답안지 마킹을 계속하려다 감독관에 적발된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감독관의 근무지를 알아낸 수험생과 학부모가 직접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이후 며칠간 학교 앞에서 교직에서 물러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고 수험생의 아버지는 학교 교무실로 진입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해당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학교로 진입하려고 하셨어요. 선생님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또 학교 측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변호사라며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감독관의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내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학교도 수험생 학부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녹취록을 교육지원청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는 수능 당일 자녀가 감독관 명찰 이름을 받고 고사장 근처 학교들의 전화에 교사의 근무지를 확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학교 측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감독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감독관 신원을 개인적으로 확보해 협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이라며 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사건 피해자가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황 씨 측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또 2차 가해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대질 조사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은 1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황의조 선수 측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휴대전화를 피해자도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다는 황 선수 측 주장이 동의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두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어디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황 선수와 휴대전화 메시지로 나눈 대화와 녹취록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가 영상 촬영을 거부했고 지워달라는 요청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보여달라고 하고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고 내가 다 어찌됐든 싫다고 했었고 근데 왜 그게 아직도 있냐는 거지 내 말은 이라고 피해자가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황 선수 측이 입장문에 피해자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건 명백한 위법이자 2차 가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국가대표가 축구만 잘하면 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의조 선수 측은 추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 측이 익명성 뒤에 숨어 본인과 가족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영상 유포 혐의로 구속된 형수는 자신을 위해 헌신해왔다며 선고가 나기 전까지 억측을 삼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황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형수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 혐의로 황 선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 측과 황 선수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경찰은 필요하다면 대질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최근 공공기관 앱이나 카카오톡 계정을 사칭해 사람들의 돈을 뺏어가는 신종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칭 앱과 계정이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20, 30대 젊은 층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탄소 중립 포인트에 관심이 많았던 20대 직장인 이모 씨는 휴대전화에서 관련 앱을 발견하고 바로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종이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포인트를 받아 현금처럼 쓸 수 있는데 앱이 있으면 편리하게 포인트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앱은 가입 이후에도 약속했던 포인트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45,000원가량을 결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다. 내가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포인트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의 돈이 나가는 거지? 라는 의심을 하게 됐고. 알고 보니 관련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악용한 사칭 앱이었습니다. 실제 포인트 제도에 대해 적어놓은 그럴듯한 설명과 절차를 믿고 따라가다 보면 카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앱이 너무 완벽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었고 누가 봐도 이제 그 앱은 환경부에서 만든 앱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대전에 거주하는 30대 박모 씨도 황당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난달 평소 쓰던 로봇 청소기가 고장나 수리를 받으려고 청소기 업체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물건을 바꿔줄 테니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192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묵묵부답. 얼마 안 가 계정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청소기 업체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베껴 만든 사칭범들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 속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제 발로 들어가서 속은 것 같아서 너무 황당했어요. 이처럼 사칭 앱과 계정을 이용한 신종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결제를 해야 할 땐 이중으로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냥 검색을 해보든지 하거나 그 공공기관에다가 전화를 해보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2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와 더불어 앱스토어 운영사나 카카오톡 차원에서도 결제 요건을 강화하거나 공인된 사람 말 계정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핀플루언서 관련 범죄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핀플루언서는 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SNS에서 주식 등 금융 지식을 제공하는 유명 인사를 가리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 참석 전 기자들을 만나서 유명 핀플루언서 관련 범죄 2-3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이들의 유명세와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상장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를 유도한 뒤 자신은 차명 계좌로 매도해서 이익을 챙기는 방식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일시휴전이 오늘 오전 7시, 우리 시간으론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고 중재역을 맡은 카타르가 밝혔습니다. 인질 13명이 1차로 풀려날 예정인데 인계는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쯤에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나흘간 일시휴전이 현지 시간 24일 오전 7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고 중재역을 맡은 카타르가 밝혔습니다. 휴전 첫날에는 이스라엘 여성과 아동 인질 13명이 풀려날 예정입니다. 하마스는 이들을 현지 시간 오후 4시, 우리 시간으로는 밤 11시쯤 인계할 예정입니다. They will be 13 in number, all women and children, and those hostages who are from the same families will be put together within the same patch. 하마스의 인질이 석방되면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도 풀려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인질 1명당 수감자 3명의 비율로 1차 석방 대상은 39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흘간의 휴전 기간에는 가자지구 북부는 물론 남부에서도 전투가 전면 중단된다고 카타르 측은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카타르 측의 발표 직후 첫 석방 대상 인질 명단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관계 공무원들이 명단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석방 대상자 가족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도 일시 휴전을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3명이 풀려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나흘간 240여 명의 인질 가운데 50명을 하마스가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풀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애초 현지 시간 23일 오전 합의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교환 방식 등에서 막판 이견이 생겨 하루 지연되면서 가족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We worry a lot about Romy. We miss Romy a lot. I miss Romy a lot. 이스라엘군은 휴전을 앞두고도 하루 300여 차례 공습을 가하며 하마스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맞대응한 하마스는 가자지구 곳곳에서 로켓포를 이용해 게릴라전을 펼치는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위급한 환자들 때문에 버티던 가자 북부의 병원들이 끝내 문을 닫고 남부로 대피했습니다. 구급차가 부족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환자들이 숨지기도 했는데 아직도 상당수는 의료진이 없는 병원에 남아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자지구 남부의 한 병원으로 구급차가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가자지구 최대 규모인 북부의 알시파 병원에 있던 환자 190명이 이곳 등 여러 병원에 나뉘어 수용됐습니다. الآن وصلت 14 سيارة إسعاف محملة بالمصابين من مستشفى الشفاء تم إجلائهم اليوم علما أنه ضباط الإسعاف والسيارات والمصابين واجهوا صعوبة. 유엔과 적신월사가 구급차를 지원했는데 이동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엔 측은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해 조속한 이송이 필요한데도 이스라엘군의 검문으로 20시간이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마스와의 연관성을 조사한다며 몇 시간씩 붙잡아뒀는데 알시파 병원장 등 의료진들은 끝내 통보하지 못했습니다. وعلى رأسهم مدير عام مجمع الشفاء الطبي الدكتور محمد أبو سلمية. 그나마 구급차를 탄 이들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나세르 병원으로 온 환자 100여 명은 목숨을 걸고 일반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تم نقل فيها المصابين والمرضى ما كانتش مهيئة لا من أكسجين ولا من حاجة. 3 شهداء فقدنا في الباص الأول اللي أنا راكب فيه 3. 베이트 라이아 병원에서도 500명이 칸 유니스로 이동하는 등 이제 가자 북부에서 의료 서비스는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아직도 북부 병원에는 대책 없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알시파 병원에 250명, 알-아흘리 병원에도 외상 환자 수백 명이 떠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자 북한은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각 재개한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적반하장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대북 감시,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조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 국방성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이자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9.19 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해온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한국이 합의를 파기했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국방성은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남북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한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것들은 현 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 정지는 북한이 먼저 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하면서 위협과 도발을 해온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며 북한이 도발한다면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북한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이지스함과 탄도탄 감시 레이더를 추가 운용하고 모든 패트리어트와 천궁2가 전투 대기 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9.19 합의 파기 선언에 따른 상응 조치를 유럽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한 뒤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2차례 실패 이후 3번째로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발사 과정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어제 비공개 정부위 전체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원은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한 뒤 북한이 실패한 발사체 관련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분석 결과를 받은 정황이 확인된다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긴급회의를 현지 시간 27일 개최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은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에콰도르와 아랍에미리트 등 8개 나라가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안보리 소식통은 원래 24일 회의 개최가 검토됐지만 추수감사절을 맞은 미국이 난색을 표했다며 미국이 북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냐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냈다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안건협의 불발로 애초 어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가운데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동관 탄핵안 등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도 없다며 의회 폭거를 멈추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R&D와 지역화폐 등 내년도 예산안 핵심 쟁점을 두고 대치 중인 여야가 다음 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다시 맞붙었습니다.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는 여야 합의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초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였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등 다급한 현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쌍특검 처리 가능성도 열어놓으며 대여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년도 나라 살림 문제를 정하기 위한 본회의조차 정쟁과 당리당략에 악용하고 있다며 막장 정치를 멈추라고 반격했습니다. 예산안 합의가 없다면 본회의도 열면 안 된다는 건데 탄핵안 등 야당의 대여 공세 의도를 파악한 이상 그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협상 내용을 왜곡해서 의회 폭주를 감행하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고 일종의 막장 정치입니다. 야당이 본회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약속이라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렇다면 의장이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과 쌍특검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대국민 약속이 없으면 본회의 정상화도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이들 안건만큼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1월 24일 금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도시광역화 정책의 속도를 내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오늘 경남을 찾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은 경남도청에서 박완수 지사를 만나 부산 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고금리로 은행권이 거둬들인 막대한 초과 이익에 대한 이른바 횡재세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경제와 세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오늘 간담회에서는 유사한 제도가 운용되는 다른 나라 사례와 입법 절차 등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가덕도 신공항이 2029년 개항을 앞두고 건설 시작을 위한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전담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처음으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유정의 1심 선고가 오늘 오전에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요즘 수소 차량이 충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포함해 강원, 충청 등 중부지방에서 특히 더 그런데요. 그 이유는 제철 공장 때문입니다. 충전량을 제한하거나 충전소를 단축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보도에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수소 충전소입니다. 재고 소진, 단축 운영한다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이튿날 다시 찾은 충전소. 이른 아침부터 차량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수소 공급 차량을 튜브 트레일러라고 하는데 아침에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사흘 만에 충전소 문이 열리며 충전소 앞은 이렇게 차량들로 쭉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마다 딱 3kg, 그것도 하루 62대만 충전할 수 있는 제한 충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득 채우려면 5에서 6kg은 넣어야 하는데 절반 정도. 꼭두 새벽 나와 여기저기 뱅뱅 돌며 서너 시간 기다린 운전자들은 답답합니다. 안에 넣으시는 거예요? 2시간 기다렸어요. 2시간 기다리셨어요? 네. 장거리 가세요? 장거리 가야 돼가지고 내일. 그럼 어제 이제 운전 못 하실 뻔한 거네요? 그쵸. 차를 어떻게 놔두고 다니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어디 밖에 야외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수소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충전소가 문을 닫고 제한 충전을 진행하는 건 공급 부족 때문. 부생 수소를 공급하는 당진출하센터에서 수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업체 가운데 하나인 현대제철 공장 압축기 설비에 문제가 생기며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삼척이나 평택 등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계질 수소로 버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당진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양은 너무 제한적이어서 지금 서산이나 아니면 평택 이런 쪽에서 저희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유통 구조도 문제입니다. 수소 생산업체들이 남부권에 몰려 있다 보니 물류비 문제 등이 겹쳐 중부지방은 공급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곤 합니다. 수소 에너지 네트워크는 최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에 대한 충전소 단축 운영을 공지한 상황. 업계에서는 다음 달 중순까지 수소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서울의 알짜배기 재건축 사업권을 두고 대형 건설사들끼리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진 건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따져 선별적으로 사업 수주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 재건축 1호 사업지로 주목받는 공작 아파트. 여의도공원과 한강을 사이에 두고 지상 49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서울 정비 사업의 대어로 꼽혔습니다.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됐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입찰에 참여한 건 대우건설 한 곳뿐이었습니다. 건설 경기에 찬바람이 불면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로 여겨지던 서울의 정비 사업마저 입찰 경쟁이 시들해진 겁니다. 준 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주공 10단지 재건축 사업에는 삼성물산 한 곳만 참여했고 노량진 뉴타운 최대 규모인 1구역 정비 사업에는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습니다. 고금리에 자금이 말라붙은 건설사들이 선별적으로 사업 수주에 나서고 있는 탓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공사비도 업체들이 몸을 사리는 이유입니다. 지난 9월 건설 공사비 지수는 153.6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5%, 3년 전과 비교하면 28% 껑충 뛰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건설사들의 수주액은 줄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민간 주거부문 건설 수주액은 35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0% 감소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의 수주 환경이 작년보다는 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는 고금리 상황이 앞으로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는 PF 대출 상황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에 따른 자금난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도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정부가 숙박업소나 정육점, 편의점 등 골목 상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이영 장관과 소상공인,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골목 규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가정에선 TV 수신료를 1세대분만 내지만 숙박업소는 방마다 설치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내야 해 부담이 크다며 이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편의점에서 감기약 등 의약품을 팔기 위해선 24시간 연중 무휴여야 하는 점을 비롯해 모두 9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기부는 국민 150여 명의 투표를 거쳐 규제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선정된 과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15톤 덤프 트럭이 다리 밑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승용차에서 불이 나 운전자를 포함해 2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엄윤주 기자입니다. 차체 앞부분이 완전히 들린 15톤 트럭이 다리 틈에 꽉 끼었습니다. 트럭 뒤에 있어야 할 적재함도 곧게 세워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4시 50분쯤 6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차량 정비를 받은 뒤 적재함 기어를 제대로 잠그지 않은 채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50m도 채 가지 못하고 짐칸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더니 무게를 못 이긴 차량 앞부분까지 교량 아래로 끼어버린 겁니다. 바로 갔는데 뒤에 들리서 저걸 박아버리니까 확 피어버리니까 이제 뒤가 무거우니까 앞에 운전석이 위로 확 올라가 버렸어요. 차량에 갇혀 공중에 매달리다시피 한 A씨는 50분 만에 구조됐고 2시간가량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어젯밤 9시쯤 충남 공주시 당진 영덕고속도로 대전 방향 마곡사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60대 남성 운전자 A씨와 동승자 등 2명이 불길이 번지기 전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전자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운전 상태 아니셨어요? 경찰은 승용차가 앞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8시 반쯤엔 경북 봉화군 무랴면에 있는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인근 야산으로 번져 주택 1개 동과 산 0.1헥타르를 태우고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흉기로 시민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젯밤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시민을 위협하고 달아나다가 테이저건을 쏘려는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 특공대와 형사 등 30여 명이 투입돼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조현병을 알아온 A씨가 최근 약 복용을 중단한 사실 등을 고려해서 사건 원인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자신이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장이라고 속여서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아 가로채려다가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은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유명인과 친분이 있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전과가 있지만 범행에 실패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정치권에서 일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만나 김건희 여사의 경호실 비서관으로 채용해주겠다며 직원들의 명절 떡값으로 1,5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출이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들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헐값에 사들이는 이른바 휴대폰 깡으로 확보한 단말기를 팔아넘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대포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도 사용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인터넷 대출 중개 플랫폼에 올라온 대부업체 광고입니다. 불법 추심도, 선의자도 떼지 않는 양심적인 업체라고 선전합니다. 하지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정작 대출은 한 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총책 A씨 등은 대출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대신 휴대전화를 개통해 팔라고 유도했습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급전이 필요해 사금융을 찾은 290여 명이 제한을 뿌리치지 못하고 헐값에 휴대전화를 넘겼습니다. 이른바 휴대폰 깡으로 업체가 사들인 단말기는 해외 전화금융 사기 조직 손으로 넘어가 대포폰으로 활용됐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이어진 범행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당시 그 범행에 이용된 대포폰들의 공급책을 추적 수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 조직이 대규모 휴대폰 깡도 벌인 정황을 확인해서 경찰은 A씨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공범 2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휴대폰 깡 명의자들이 약정 할부금을 제때 못 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자칫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가진 게 넉넉하지 않더라도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어려운 이웃을 더 돌아보게 되는데요. 저마다의 방식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을 이문석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현미, 서리태 같은 잡곡이 책상 가득합니다. 큰 상자에 차례차례 옮겨 담고 정성 들여 쓴 카드도 넣었습니다. 근처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할 지역 농산물 꾸러미입니다. 선물 마련은 대학에서, 재학생들은 포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담은 이 현미가 받으시는 분께 뭔가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학은 이웃과 함께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춰 김치, 생필품 등을 나누는 일을 20년째 잇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하다.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올해는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소방본부 대원들은 특별한 액수를 매일 기부하고 있습니다. 한 명에 하루 119원씩. 소방 신고번호인 119를 상징하는 금액인데 의용소방대원까지 5,7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정말 필요한데 모금액이 사용되고 그 사용된 모금액을 받으시는 분들도 감사함을 표현하는 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울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국 1,200여 기관과 회사의 구성원들이 충남소방본부처럼 약정을 맺어 월급에서 매달 일정액을 이웃을 위해 내어놓고 있습니다. 평소에 소비활동을 하면서 기부를 실천하는 방법도 최근 다양해졌습니다. 한 편의점 업체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사랑의 열매 협력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부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사면 기부를 하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협력 상품이 아니더라도 포장에 사랑의 열매 로고가 찍힌 상품을 사거나 사랑의 열매 표시가 내걸린 가게를 이용하면 판매액 일부가 이웃 돕기 성금으로 전달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우승컵은 울산이 가져갔지만 여전히 강등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두 라운드를 남겨두고 있는 현재 세 팀이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 세 팀은 두 번의 맞대결까지 치르게 됐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FC와 강원, 수원삼성의 승점은 단 3점 차. 세 팀 중 꼴찌를 하는 팀은 2부 리그로 곧바로 강등됩니다. 승점이 같을 경우 골 득실이 아니라 다득점 우선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원FC가 가장 유리합니다. 37라운드 강등권 빅매치는 강원과 수원FC의 맞대결입니다. 강원은 지난 라운드에서 김대원의 결승골로 대전을 1대0으로 이기고 6경기 만에 승리했습니다. 반면 수원FC는 수원삼성에게 3대2로 패하며 다이렉트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원FC는 올 시즌 강원을 상대로 2승 1무로 강했지만 이번 경기는 강원의 홈에서 열립니다.
36라운드에서 수원FC를 상대로 기적같은 3대2 역전승을 거두며 다이렉트 강등 탈출의 희망을 살린 수원 삼성. 이번엔 라이벌 서울과 슈퍼매치를 치릅니다. 올 시즌 3번의 슈퍼매치에서는 모두 졌지만 수원 더비 승리로 분위기가 좋고 강등 탈출의 동기부여도 강력합니다. 이제 앞으로 단 2경기 남았는데요. 오늘처럼 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또 팬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에 임한다면 저희 남은 2경기 무조건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라운드에서 다이렉트 강등팀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최종 라운드 수원 삼성과 강원의 맞대결이 단두대 매치가 됩니다. K리그1 12위 팀은 바로 2부 리그로 강등되고 12위와 11위 팀은 K리그2 팀들과의 플레이오프를 통해 잔류와 강등을 결정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독립기념관이 의병장 최익현의 제자로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 경암 곽한수 선생의 중요 자료 10점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최익현 선생이 대마도에서 순국한 뒤 유해를 본국으로 운구하는 과정을 기록한 면함 선생 반구일기와 면함 선생 문집, 최익현 친필 편지 등입니다. 독립기념관은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생을 마쳤던 스승과 제자 간의 정과 최익현 선생의 위상 등을 느낄 수 있고 항일운동에 앞장선 화사학파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8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6.6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동안에도 2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추위 속에 충청과 호남 지방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빙판을 이루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영남 해안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8도, 대관령 영하 5.5도, 대전은 1.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에서 많게는 15도가량이나 낮습니다. 낮 동안에도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도, 광주와 대구는 6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최고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